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상권까지 봤죠. 이제 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물권이 뭐였죠? 물권? 네? 물권에 대한 권리. 근데 물권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라 그랬죠? 베타성. 독점적 지배가 제일 중요한 성질이다. 그래서 물권을 받고, 이제 오늘 볼 거는, 요거는 우리가 본 거잖아요. 소유권. 그죠? 지상권입니다. 자, 지상권인데, 지난번에 이제 지상권 하다가 말았는데, 계속 지나갈 거예요. 그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 지상권이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우리 물권으로서, 물권은 민법에 몇 개가 있다 그랬죠? 물권은 몇 개? 8개 있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 나와요? 점유권. 그 다음에 소유권.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완전 물권인 소유권에 비해서 일정 부분이 제한되어 있는 제한 물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고, 용익물권으로서 첫 번째가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그럼 지상권이라는 건 지자가 땅지자죠. 그러면 땅에 대해서 이는 상은 무슨 상이에요? 윗상이죠. 땅 위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땅 주인이 갑인데 이 갑이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땅을 빌려주고 건물을 짓거나 또는 나무를 심거나 또는 광고탑 같은 거예요. 광고탑. 건물 보면 건물 옥상에 이렇게 광고탑 있는 거 있죠? 이런 광고탑.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을이 요걸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상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상물. 근데 지상물은 땅 위에 있는 것만 지상물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지상물로 같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지상물을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권리. 네? 그래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의 입장에선 갑의 땅을 빌리는 권리. 요걸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남의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왜 빌려요? 남의 땅을. 네? 지가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가 땅이 없는데 남의 땅을 빌린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뭐죠? 지상물의 소유라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 지어가지고 뭐 고깃집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건물 지을 돈은 있는데 땅 살 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땅 주인한테, 목이 너무 좋으니까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돈이 없으면 건물 지을 것밖에 없다 그러면 땅은 빌려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사해서 세를 주고. 그죠? 그래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을이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권리를 무슨 권? 지상권. 이 지상물 소유라는 게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이라는 건 뭐뭇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뭐뭇을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상물의 소유를 위하여 을이 갑의 토지를 빌리는 권리. 이해 되셨어요? 자, 그리고 지상권 보시면 310페이지에 279조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자, 조문에 나와 있잖아요.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위하여 그랬죠? 위하여 나오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뭐을을 할 때 뭐뭐을을 목적어라고 하죠. 그거를 우리는 법에서
법에서 지상권 설정의 객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객체, 객체. 자, 다시 칠판 한번 보시죠.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거 목적이라 그랬어요. 뭐를 사용하는 권리?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우리가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한 문장이 있을 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어라고 하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서술어라고 하죠. 요거를 뭐라 그래요? 뭐뭐을 들어가면 목적어라고 하죠. 네? 영어로 object, 목적어. 이거를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객체라고 한단 말이에요. 객체. 대상. 그럼 지상권 설정의 객체는 뭐가 되죠? 어? 토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 그러니까 을이 토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뭐뭐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이게 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지상권이 뭐라고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 네? 다시 조문 보세요. 279조의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조문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이 조문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랬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 310페이지.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토지를 했을 때 토지를이 뭐라고요? 지상권 설정의 객체, 대상. 그러니까 지상권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너의 땅 빌리는 권리. 땅을 빌려 쓰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그럼 쉽게 표현하면 토지가 갑 소유 토지인데 건물은 을 소유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에요. 소유자가 서로 달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건물 소유자 을은 토지 이 부분을 지금 갑의 동의를 받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갑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럼 갑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면 얘는 건물 짓는데 얼마나 들까요? 돈이. 한 10억 든다고 할까요?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자는 몰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무단으로 점유하게 되면 땅 주인은 어떻게 하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10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짓게 되는 순간 이 건물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철거해야 돼요. 누구 돈으로? 철거도 돈 들어가요? 누구 돈으로? 을의 돈으로 철거해야 돼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할 거 아니에요. 을의 입장에서. 그러면 사전에 갑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동의를 받으면 갑이 그래 내 땅을 써도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짜로 돈 받고. 돈 받고 해주겠지 공짜로 누가 해줘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공짜로 안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러면 얘가 토지를 얘한테 빌려주면 얘는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뭐를 줘요? 치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치료받기로 하고 땅을 빌려주겠다는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둘 사이에. 계약하면 그 계약서 하나 가지고는 얘가 불안하니까 뭐까지 가는 거예요? 등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해되셔요?
자, 그게 바로 지상권이라는 말이에요. 지상권. 근데 이거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제가 살면서, 이때까지 살면서 지상권이 설정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계약을 해가지고, 을하고 갑하고 만나서 계약해가지고 내가 당신 땅을 빌려서 지료를 줄 테니 나하고 지상권 설정을 하자. 라고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요. 네? 52년 살면서. 근데 이게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상권이라는 게 흔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지상권이 자기들끼리 계약해가지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계약하지 않아도 당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른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게 흔해요. 법정지상권은.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상권은 약정하는 지상권이에요. 자기들끼리 계약하는 지상권인데 실무에서는 이런 건 거의 없고 법정지상권이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가 갑거고 건물도 갑거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건물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은 자기 땅을 자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민법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까? 하나의 부동산으로 봅니까? 별개로 보죠. 그래서 토지가 경매가 넘어왔어요. 어떤 이유로. 그래서 그 토지가 을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은 거예요. 건물은 여전히 별개니까 갑의 것이죠. 이렇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갑의 채권자 A라는 사람이 돈을 얘한테 빌려줬는데 이놈이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압류쳐가지고 경매 치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니까 소유자가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자동으로 얘는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얘는 자동으로 지상권자가 된다고 법이 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도 있어요. 갑소유 토지인데 갑소유 건물이에요. 그런데 건물만 경매가 넘어간 거예요. 건물만. 자, 이 토지가 2억이라고 쳐요. 2억. 건물도 2억이라고 쳐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다 사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4억이 필요하죠. 근데 갑이 지금 재정적으로 시달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래? 힘들대요, 하여튼. 사업이 망해서 힘들대요. 들었죠? 그래서 이 2억짜리 4억의 재산이 있는 갑이 지금 부채에 시달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채권자가 건물을 압류해서 잡아가지고 경매 붙인 거예요. 자기 돈 받아내려고.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겠죠? 이게 돼요? 자, 그럼 2억짜리 건물을 을은 얼마에 살까요? 한 1억 5천에 살까요? 1억 5천에 사요? 1억에 삽시다, 1억에. 싸게. 경매로 사면 싸니까. 매매를 하는 것보다.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건물 소유자가 됐는데, 문제는 땅이 남의 땅이잖아요. 을의 입장에서는 지금 남의 땅에다가 있는 건물을 산 거예요. 그죠? 그럼 이 건물은 이 갑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철거해야 된다. 그죠? 그럼 얘는 왜 산 거예요? 철거비 들이면서까지 이 건물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얘가 얘한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법이. 자, 그러면 지상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래서 이걸 법이 정한 지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지상권이 발생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그쵸. 얘한테 지료를 받으면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가 이제 1억에 사서 싸게 샀어요. 그 싸게 샀는데, 그럼 이 건물을 얘가 몇 년 동안 소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경우라면 30년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발생했다면 최소 30년이에요. 최소 30년. 30년이면 긴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이죠.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는 30년 동안 뭐를 받는 거예요, 이제? 지료를 받는 거예요. 지료를. 그럼 이 땅의 이용 가치는 높아요, 낮아요? 낮죠. 이미 건물이 존재하니까 이 땅 주인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료받는 거 말고는.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는 없다, 거의.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지상권은 이와 같은 경우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어떤 이유로 다르게 되면 이때 자동으로 지상권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하자?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자. 이런 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자, 얘도 토지 2억이고 얘도 2억이라고 치다. 경매 넘어왔어요. 그럼 얘가 토지를 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쳐요. 응? 얘가 2억짜리 토지를 경매로 1억에 산 거예요. 그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했으니까 얘한테 받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료라는 수익밖에 없죠. 그쵸? 지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료를 낼까요? 안 낼까요? 힌트. 얘가 얘래요. 이놈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또 물어봐요? 뭐래요? 그렇다고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땅이 경매로 버젓이 넘어가는데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죠? 있는 놈이에요? 돈이 없는 놈이에요, 지금? 없는 놈이죠? 이렇게 경매로 넘어갈 정도라면 얘는 이미 파산 직전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거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싸게 1억에 산 거예요, 이거를. 그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한테? 지료 달라고 청구하겠죠? 너 왜 내 땅을 사용하느냐? 내 땅 사용료 내놔. 그래서 지료를 청구할 거예요. 그쵸? 그럼 이놈이 내요? 못 내요? 못 내잖아요. 돈이 없다니까, 지금. 그죠? 못 내요. 그럼 지료 못 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토지 소유자가 너 나한테 지료도 안 주면서 남의 땅을 함부로 쓰느냐? 그래서 지상권에 해지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 청구하는 거예요. 자,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됩니다.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 발생해요. 그럼 얘가 얘한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제. 2년 동안 안 냈으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이제 철거해야 되겠죠? 그죠? 철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철거도 돈 들어간다 그랬죠? 철거하는데 예를 들어 5천만 원 들어간다. 폐기물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하고. 공사비. 철거 공사도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5천만 원도 없어, 얘는. 그러면 얘는 2년 동안의 지료 채권을 얘한테 행사했는데, 지료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료를 안 주니까 지상권에 소멸 청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 소멸되니까 이제 더 이상 갑은 토지 이용의 권리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지금 토지를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청구한다.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상 그래, 이론상. 그런데 얘 입장에서도 이거 철거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가 먹고 싶죠? 그죠? 꽁으로 갖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지료 채권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소멸 청구해요. 그럼 지상권이 소멸된 거예요. 그리고 이 채권으로서 이 건물을 다시 압류하는 거예요. 돈 안 줬으니까 내가 강제 집행하겠다. 압류해서 이거를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건물은 철거될 건물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이 낙찰을 하겠죠. 낙찰을 받겠죠. 근데 철거될 거를 알면서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아니, 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경매로 샀단 말이에요. 아무리 싸도 이 건물이 2억짜리인데 얘가 이걸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쳐요. 그래도 철거 비용 5천만 원 들여서 철거해야 된다고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가 지금 얘가 돈을 안 주어서 소멸이 됐는데 그 건물을 철거될 운명의 건물을 살 사람은 세상에 어디도 없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유찰시킨 다음에 경매가 이제 나오면 예를 들어 2억에 나왔다 그러면 2차 한 번 유찰되면 30% 떨어지죠. 그걸 저감한다 그래, 저감. 30%가 저감되는 경우도 있고 20% 저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30%예요. 인천도 서울도. 그러니까 1억 원의 경매를 진행했는데 매각을 진행했는데 낙찰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7천만 원. 그 다음에는 30%, 네? 49% 그렇게 떨어진다고요. 이렇게. 그걸 저감한다 그래요. 저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리 저감돼도 이 건물은 어떤 운명이에요? 철거될 운명이에요. 그죠? 그럼 살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누구만 살 수 있을까요, 저거를? 그렇죠. 얼마에? 100원에. 그죠? 그러면 4억짜리를 지금 은은 얼마에 산 거예요? 1억 100원에 사는 거예요. 민법 공부해볼만 해야 안 해요? 해볼만 하죠. 자,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세상에 이걸 낙찰받을 사람이 을밖에 없잖아요. 이론상. 근데 이걸 노리는 놈들이 있어요. 철거될 걸 알면서도 일부러 낙찰을 받아버려요. 왠지 알아요? 미친놈 아니에요? 얘는 얘보다 한 수 위에요. 요걸 일부러 산다니까? 철거되는데. 왜냐면 이 건물에서 월세가 500만 원 나온다 라고 쳐봐요. 여기도 임차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들어간 임차인들이. 그죠? 월세가 500만 원이 나와요. 지료는 연단이에요, 연. 그걸 월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보면 지료가 한 2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낙찰 받아가지고 월세 받아서 300을 남기고 200을 주는 거예요. 땅 주인한테. 환장을 노르시죠. 근데 이 땅 주인의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아니, 지상권이 소멸했고, 그래서 경매를 친 건데, 지가 먹으려고 쳤는데, 딴 놈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지료를 주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지. 왜냐면 얘는 세가 나오잖아요, 지금. 주잖아요, 이놈이. 그죠? 근데 이놈이 주는데, 얘는 지금 월세를 받으면서 남겨먹고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멀쩡한 건물을 지가 먹으려고 경매를 쳤더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환장하는 거지, 이제. 근데 지상권 설정을 안 해주면 상관이 없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안 되잖아요. 법정지상권이 소멸했잖아요. 소멸된 상태니까. 소멸된 상태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월세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경매 자기가 지상권 설정을 자체를 안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철거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세를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지. 요 놈이 그걸 알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얘들이 그걸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땅 주인한테 건물을 팔아먹어요. 얼마에 샀어요, 얘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샀다. 그럼 1억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울며 겨자 먹고 1억에 사요. 왜? 내가 이걸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그 돈 들어가니까. 2억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을이 네. 적정 시점에서 자기가 저렇게 생각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얘가? 아, 지금 이 병이란 말이에요, 병. 그러니까 그 병하고 같이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네. 을이 을이? 네. 을이? 이건 다른 사례인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갑이. 아니 을이 또 경매를 여기서는 을이, 네. 얘가. 네. 예, 얘가.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병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저 경매를 따내는 거죠. 놓쳤으니까 저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을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든 받았으면 됐다. 그렇죠. 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을이 받으려고 한 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을이 받으려고 했는데 딴 놈이 들어와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렸으니까 그 전에 그 병이 들어오고 그런 걸 감안했다 하면 같이 경우에 붙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욕심 안 내겠어요, 당연히. 이 작업을 한 게. 너무 부린 게 아니고 실제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러면 건물주,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저 건물을 먹고 싶은데, 이제 을의 입장이죠. 을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사고 싶어서 경매를 친 건데, 딴 놈이 받아버리니까 얘하고의 관계가 아주 복잡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공이 더 들어가 봐요. 2억이 아니라 20억. 그죠? 그럼 20억짜리 건물이면 거기서 월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죠? 그 월세 가지고 얘가 이용하면서 얘한테 오히려 지가 낙찰받은 거에 2배로 팔더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철거하는 거 좋죠. 얘 입장에서. 그죠? 그럼 돈 안 들어요. 근데 똑같이 다시 지으려면 또 20억 들어가죠. 그래, 안 그래요? 현실적으로.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다음부터는. 현실적으로 이 똑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20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싸게 먹으려고 그럼 경매 친 거 아니에요. 그 딴 놈이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한테 이익이니까.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라고요? 법정지상권. 별놈들이 다 있죠? 별놈들이 다 있어요. 진짜 별놈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상권의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요건 뭐라 그래요? 지상권 설정의 목적. 객체는 토지. 지상권자는 그림에서 을이에요, 갑이에요? 지상권자, 을. 그럼 갑이라는 토지 주인을 뭐라고 표현한다? 지상권의 설정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상권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거죠. 얘가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2가지밖에 없어요. 계약하거나. 법률행위라는 건 계약이라 그랬죠? 내가 네 땅을 사용할 테니까 계약하자. 법률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 이거는 계약 안 했는데 당연히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지상권. 그럼 계약 안 했는데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실제 민법이 경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가 뭐냐면 재판례예요. 재판례. 법원에서 재판하잖아요. 네? 재판하면 그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판례라고 해요. 그래서 판례는 1심 법원이 보통 지방법원이고 2심 법원이 고등법원이고 3심 법원이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에서 3심제라고 한다. 심급 제도를. 그래서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대법원의 재판례만 공부합니다. 그럼 1심 법원, 지방법원에서 나온 것도 판례인데 그런 판례는 우리가 취급을 안 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판례는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 그 말은 이미 1심에서 소송이 돼가지고 판결이 났어요. 불복해서 다시 뭐하죠? 항소하죠. 그래서 2심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항소심이다 그래요. 그럼 2번 재판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도 불복해요. 그럼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대법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고심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고심. 항소상고라고 해요. 1심에서 불복하면 2심, 2심에서 불복하면 3심. 그래서 대법원에서 재판한 그 결정문이 바로 판례가 되는 거고, 그럼 판례가 누적이 돼 있어요. 매일매일 나오겠죠, 판례가. 그죠? 그게 이제 민사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형사사건, 가정법원 사건, 행정법원 사건, 특허법원 사건 등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매일 나오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대법관 하는 사람들은 하루 왼쟁을 서류에 파묻혀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소송이 많겠어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평생 한두 번 소송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하는 사람은 많이 해요. 그 판례가 누적이 된 게 주로 경매 사건에서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숨은 고수들이, 부동산의 숨은 고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우리 주변에는 없는 거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이 재판 판례를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실무니까. 이론만 배워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실무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권은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계약하거나 계약 안 했는데 생긴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법정지상권.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이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계약하는 지상권을 뭐라고 표현해요? 약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얘는 뭐라 그런다?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상권의 종류는 두 개네요. 약정지상권이냐, 법정지상권이냐. 차이점은 계약했고 계약 안 했고 자동으로. 아시겠죠? 경매를 이야기할 때 경매를 알면 좋아요. 알면 민법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근데 경매를 이야기할 때 민법을 떠나서는 경매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법에서 나오는 판례들이 많은 부분이 경매를 통해서 나오는 판례들이에요.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판례가 나왔다. 그만큼 경매에 일가견이 있는 고수들이, 숨은 고수들이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런 판례를 만들어내니까. 그죠? 그럼 일단 이론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고 해야죠. 알고. 이건 기본이죠. 제가 이제 아는 선배를 만났는데 불렀어요, 저를. 그래서 동암역에 갔어요. 갔더니 저한테 등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등기부를. 자기가 경매를 2건이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천에서 나처럼 잘하는 사람은 없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야, 저당권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저당권이 뭐냐. 등기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한글은 다 읽을 수 있죠. 그거 누가 못 읽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경매를 2건이나 받은 그 사람은 참 대단한 거예요. 아주 거시기한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아니, 저당권도 모르면서 경매로 집을 2채나 샀다는 거예요, 본인이. 돈도 많지도 않아요. 많은 척만 하지. 그렇게 무식한데, 너무 용감해요. 전 그게 대단하다고 봐요. 정말 무식해요. 아니, 어떻게 저당권도 모르면서 경매로 2채를 집을 샀다고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인천에서 뭐 경매 좀 한다는 축이라고. 경매 경자도 모르면서. 야, 근데 그걸 샀다는 게 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하물며 그도 그러는데, 저는 딱 한 번, 2번 해봤어요. 경매 2번. 실제로. 한 번은 단독 입찰했어요. 저기, 어디죠? 공부상가. 그게 이제 경매로 300에 나왔거든요. 300만 원짜리가. 부분 건물로 나왔는데, 15년 전인가 그랬어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는 첩보를 듣고 저 혼자 단독 입찰해서 당당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가 아니라 공구장가 앞쪽으로 아파트 다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입찰 포기. 입찰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이 10%예요. 300만 원이면 30만 원 입찰 보증금 내는 거예요. 우리 매매 계약할 때 보통 계약금 10% 내잖아요. 그처럼 10% 내고, 그리고 이제 낙찰 받으면 최종적으로 나머지 돈을 잔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잔금 납부를 안 해버려요. 그럼 우리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 줬는데 잔금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약금 떼이죠? 똑같아요. 경매도. 그래서 30만 원 날렸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실패였고, 2번째는 이제 연수동 애들 사는 집, 우리 집. 그거를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 제가 필요해서 전세에서 이제 매매로 갈아타려고 그래서 낙찰을 받았어요. 아파트를. 딱 2번밖에 안 해봤어요. 근데 항상 경매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뭐가 나오는지 다 알아요. 특히 이 미추홀구 지역 내에서 경매 물건을 제가 매일 검색하니까, 매일 보니까 저게 얼마에 낙찰될까 하는 것까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상권은 법률 행위로 발생하느냐,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러면 지상권은 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을 해요. 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뭐를 하죠? 물권은 뭘로 공시한다? 등기를 통해서 공시한다.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를 떼어보면 토지 등기부 을구에, 왜냐하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구에 지상권이 나올 것이다. 계약을 했으면. 문제는 얘는 자동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일정 요건 하에서 자동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요게 문제가 돼요. 등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매로 토지나 건물을 사겠다라고 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돼요. 이건 등기로 공시를 해주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자동으로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이론을 일단 알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이런 놈은 얼마나 경매판에서 굴러먹은 놈이에요. 이건 이론도 알지만 실무도 하는 거예요. 이론하고 실무는 다른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저런 분이 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해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계속 따지고 하다 보면 저런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상당히 고수라고 생각해요. 이건 마치 법도 알면서 토지 소유자의 심리를 노리는 거잖아요. 저놈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들어간 놈이에요. 그죠? 저같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머리를 쓰지를 못해요. 아니, 철거될 걸 누가 사?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철거 돼? 근데 철거를 왜 안 해? 왜 안 하고 경매 쳐? 지가 먹으려고? 그래, 내가 먹어줄게.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그죠? 이런 것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은 일단 공부는 하자. 해놓고 그 다음에 따져보는 거 하나씩. 의외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뭐 2억짜리인데 뭐 싸게 경매로 사서 뭐 1억 5천에 사가지고 나는 1억 8천에 팔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큰 돈 못 만지죠. 특히 법정지상권은 단위가 세요. 그래서 얘를 특수물권이라 그래요, 보통. 소위 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법률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면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계약하고. 아니면 자동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상권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한 이용이잖아요. 그러면 토지 사용료를 뭐라 그래요? 지료인데 지료는 지상권 성립의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료가 있다 그러면 있을 유자, 대가 상자, 그래서 유상이고, 지료가 없으면 없을 무자, 대가 상자,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무상의 지상권이 어떤 사례가 있다고요? 네? 담보지상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담보지상권. 차차 이제 알게 돼요. 차차.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상의 건물은 없어요. 이런 땅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대지라 그래요. 나대지. 대지인데 나자는 벗을 나자예요. 그걸 나대지라 그래요. 건물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나대지. 나대지인데 갑이 지상에 건물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나대지 상태에서는 이게 담보가치가 2억 정도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감정평가 해보니까. 나대지는 2억짜리예요. 그러면 건물 있는 대지를 뭐라고 표현하죠? 건물이 없는 대지는 나대지라 그래요. 근데 건물이 있는 대지를 뭐라 그래요? 예? 건대지라 그래요? 건부지라고 표현해요. 건부지. 건부지는 건축이 있는 부지예요. 건물이 있는 부지.
나대지는 건물 없는 땅. 자, 얘가 2억이라면 건물 있는 땅은 2억보다 높을까요? 가격이 떨어질까요? 더 낮죠.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같은 값을 주고 땅을 산다 그랬을 때 건부지 살 거예요? 나대지 살 거예요? 나대지 사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더 같은 값이면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도 필요한 땅이 될 수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한 땅이 될 수 있고, 나무 심는 사람도 필요한 땅이 될 수 있고, 창고 건물이 필요한 사람도 필요할 수 있고, 용도가 활용도가 많아요. 그죠? 근데 얘는 땅의 용도가 없어요. 여기 와서 월세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죠. 이거는 수요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꼭. 나대지와 건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땅이다? 나대지. 이게 더 비싸야 돼요. 그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예를 들어, 지금 이 감정평가에 보니까 이 땅값이 2억 정도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럼 은행에서는 최대한 많이 빌려줘봐야 한 1억 5천 정도까지는 빌려주겠죠. 왜 요 금액으로 빌려주냐면, 얘가 만약에 안 갚았잖아요. 근데 은행은 지금 담보를 잡은 거잖아요. 2억짜리를.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2억짜리가 2억에 낙찰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이게 가격이 2억인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그게 2억에 낙찰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그냥 얘가 왜 경매예요? 팔지. 안 팔리니까 지금 경매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돈을 못 갚아요. 이자도 안 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얘 입장에서는 이거 팔아가지고 그 돈 받아서 돈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팔리니까 지금 경매로 넘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 좀 싸게?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에서 은행이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낙찰 금액에서.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많이는 못 빌려줘요. 최대한 이렇게 빌려줬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돈을 이렇게 빌려줬는데 이거 지금 나대지 상태에서 평가 얘기잖아요. 감정평가가. 근데 이렇게 빌려준 다음에 요놈이 건물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땅값은 훅 떨어지는 거예요. 1억으로. 이해되셔요? 나대지에서 건물이 들어가는 순간 땅값 자체가 감가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이게 1억으로 땅값이 떨어졌다. 건물 짓는 순간.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낙찰되면 5천만 원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은 1억 5천을 빌려주고 5천만 원 배당받는 거예요. 이 짓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은행이? 절대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대지 상태에서 돈을 빌려줘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플러스 건물을 못 짓게 사용수익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상권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용익물권이죠. 사용수익은 얘가 하는 거예요. 갑은 못해요.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지 땅인데도. 그래서 건축행위를 막으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더란 말이죠. 이걸 실무상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12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4번에 뭐 나왔어요? 담보지상권이라고 했죠. 그죠? 이 담보지상권이 바로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내는데 이런 게 최근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실무상 문제가. 이건 지극히 실무상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된다. 그러면 은행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죠. 다시 은행이 돈 빌려주고 요 사용수익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은행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은행이 지상권자인데 얘가 은행이 실질적으로 땅을 사용수익해요? 안 해요? 실제로? 안 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지료를 줘야 되는데 지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니까 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자, 보면 그러면 을이 이제 갑의 땅을 빌려 사용하는데 왜 빌린다고요? 기상물을 소유하려고. 대다수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기간을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간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럼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간을 약정하면 이게 얼마를 빌려야 되느냐 그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지상물의 종류를 나눕니다. 세 개로. 석조가 뭐예요? 석조. 석조. 돌로 만들었다 그거예요. 석조 건물. 그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석조 건물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석조가 아닌 돌로 만들지 않은 기타 건물. 그러면 대표적으로 목조 건물 생각하시면 되죠. 목조 건물. 그 다음 기타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공작물. 이 세 가지로 지상물을 분류합니다. 지상물은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한다고요? 세 가지. 석조, 석회조, 연화조와 같은 견고한 건물. 그거 아닌 기타 건물, 목조 건물. 아니면 공작물. 그래서 광고탑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저 광고탑도요. 보시면 우리 고속도로를 타든지 또는 여기 뭐 경인고속도로를 타든지 중부고속도로 뭐 다 보든지 보면 도로가 이렇게 쭉 있으면 산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애니콜 이렇게 광고판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근데 어떤 거 보면 010 광고문의 그래서 010 땡땡땡땡 해서 지 번호 적어놓는 분들도 있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좀 주의 깊게 보면 다 보여요. 이 동네에도 많아요. 건물 꼭대기에 이렇게 광고판 만들어 놓은 거. 요게 다 지상권이에요. 요게 다 지상권. 요런 게. 특히 구분지상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A라는 업자가 있어요. 업자가. 산주인 B하고 만나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쓰겠다. 그럼 요거 설치하는 설치비가요. 이 광고탑 설치비가 약 5천만 원 들어간대요. 광고탑 저 설치하는 게 5천만 원 들어간대요.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광고할 사람들 광고주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 광고 문의해라. 그러면 연간 뭐 1억씩 계약을 하든지 1년 동안 내가 그 광고를 해줄 테니까 나한테 1억을 달라. 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럼 이 업자는 이 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건물주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광고판 설치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논하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광고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여기다 주니까. 돈도 안 들어가요. 설정해 놓으면. 건물주는 어떤 이익이 있어요? 이 산주인은 어떤 이익이 있어요? 치료를 주잖아요, 치료. 그쵸? 자, 그런데 이런 설정을 했는데 돈이 5천만 원 들어간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해야 되는 사람은 A예요. 그죠? A가 투자를 했는데 건물주나 산 주인이 야, 기간 됐으니까 나가. 라고 하면 1년 만에 나가라고 하면 1년 만에 그 돈 다 회수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기간을. 그래서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예요. 그럼 기간 약정했을 때 이거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기타 공작물이죠. 얘는 몇 년까지 보장을 받느냐 그거죠. 하물며 남의 땅을 빌려서 내가 돈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2년 만에 건물 철거해라. 기간 만료됐으니까. 라고 하면 손해가 막 심하죠. 다시 말하면 투하한 자본 있잖아요. 그거 회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이 경우라면 A라는 업자가 5천만 원 투자를 했죠. 그럼 5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기간은 보장해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기간을 약정하는 경우에 석조 등의 경우에는 몇 년이냐면 30년 이상이어야 돼요. 무조건. 기타 건물에 해당할 때는 몇 년? 15년 이상. 기타 공작물이다 그러면 이건 최소 5년 이상이에요. 만약에
속조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빌렸는데 20년을 약정했다. 근데 얘는 30년 이상이라면서요. 20년 약정하면 무효예요. 당연히 30년으로 가는 거예요. 자, 광고탑 이거 만드는데 당사자 간에 3년 약정했다 그러면 무효. 5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10년 약정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광고탑 만들 때. 그래서 최소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니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긴 기간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땅 주인 입장에서 이거 지상권 설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약정하는 지상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상권으로 안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차로 가는 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얘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무슨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판례는요.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간을 100년, 1000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영구 무한도 가능하냐? 영구 아시죠? 뭐 되겠대요? 그 영구잖아요. 영구 무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자,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상물의 구조와 종류가 정해졌어요. 속조 건물인데 기간 약정 안 한 거예요. 그럼 무조건 30년이에요. 근데 기간도 약정하지 않고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무조건 15년입니다. 이때는 15년이고 다만 수목에 대해서는 기간 약정하든 안 하든 무조건 30년 이상입니다. 수목은. 결국 이렇게 긴 기간을 보장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말이에요? 투하자본의 회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지상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지역권. 용익물권 첫 번째가 뭐였죠? 용익물권 첫 번째. 지상권. 두 번째가 뭐예요? 지역권이에요, 지역권. 잠시 쉬었다가 지역권 보겠습니다.